최정 차장님, 예. 저는 법사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몇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구속돼 있던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할 때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 피고인에게 증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허가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당연한 원리지만 진술이 오염될 위험성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위중교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라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30분간 여러 차례 나서 뭐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야당 의원들은 주장하시는데 저는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한 것 자체도 문제이고 그 말 한마디 간단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냥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줘 라고 하면 기껏 5초 내지 10초 정도 말하면 될 건데 이게 30분간 통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진선 씨가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자꾸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30분간 집요하게 설득하는 장면이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거 뭐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정황들도 보더라도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법정에 낼 김진선 씨 진술서를 미리 받아보고 더 자세히 써달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관여 정황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검찰에서 기억나는 대로 단순히 증언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오염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기소를 했고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죠. 재판 중이니까 제가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예시 든 대로 보석을 허가했는데 주요 증인과 접촉한 게 밝혀졌다 피고인이 증언하기 전에 그렇다면 당연히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보석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위반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판이 너무 많이 열리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재판을 모아서 병합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받고 있는 혐의랑 재판이 너무 많은 경우에 사실은 집중심리제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알기로는 보도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대장동 비리 등으로 400명의 증인이 신청되어 있고 그 공직선거법 위반도 통상적으로긴 수준을 넘어서 50명씩 증인이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많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병합까지 다 받아줘 버리면은 재판이 지금 현재 추세로 했을 때 증인 숫자를 단순 계산하더라도 한 뭐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질의는 전자발찌에 대해서 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현재 대상자가 한 4,2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중에 성범죄자가 절대 다수의 2,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야간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는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예. 저는 이 야간 외출을 제한해야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이제 재범률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찰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미성년 성폭행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뭐 아마 재판을 많이 하셔서 저보다 더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보면 밤 11시부터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하는 사람들 중에 밤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재범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절반에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는 처음에 도입할 때는 피의자 인권 때문에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피해자 인권 때문에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법원 통계를 그냥 단순히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법원이 야간 외출 제한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인용을 해오다가 2021년부터 23년 동안만 70%대로 뚝 떨어지거든요. 물론 어떤 합리적인 개별적인 사건별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간 이제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1분. 근데 이게 지금 70% 80%대로 떨어지면 뭐 개별적인 구체적인 타당성은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번 기각이 되면 그게 또 기준이 돼서 수사기관은 거기 기준에 맞춰서 또 청구를 안 합니다. 예. 그 청구를 안 한 상태에서 또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어떤 우리 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야간 외출 제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건 제도만으로 되지 않고 어떤 법원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제가 그 야간 외출 제한이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재범한 사람들을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220명이에요. 근데 220명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미성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고 다 성폭행 전력들이 10번씩 있는 사람들이 진짜 끔찍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예. 고려를 해.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부분이 어떤 개별적인 재판의 특수한 상황이 누적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